중국 해커들을 이길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미국 내부 전략회의에서 언급된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밀리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며 콧대를 세우는데요. 정작 중국 스파이로 인해 위기 상황이 닥치자 결국 한국의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미국도 해결 못한 이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날 아침 NSC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된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중국 반도체 굴기 현황 보고였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 마이클 존슨이 발표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이 지난 2년간 미국 반도체 기업에서 빼낸 기술 정보가 무려 847건이라고 하더군요. 존슨이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장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어요. 해커 조직만 12개 그룹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고 이들이 타겟으로 삼은 미국 기업이 무려 340개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으로 매수된 미국 교수들의 수였어요. 스탠포드와 MIT 그리고 버클리 등 주요 대학의 교수 67명이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고 있다는 거였죠.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기술 전쟁이 아니라 기술 침탈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회의실 분위기였습니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더군요. 중국이 아무리 기술을 훔쳐가도 미국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속도가 그들이 훔쳐가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논리였습니다. 상무장관 지나 레이몬도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미국 혼자서도 충분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만 강화해도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3개월 전 실리콘밸리 출장에서 본 현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당시 인텔과 엔비디아 임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우려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인텔 CTO 팻 겔싱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이 이런 속도로 따라오면 2년 안에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경고했었거든요. 존슨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는데 더욱 심각한 내용이 나왔어요. 중국 SMIC가 올해 7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봤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중국은 평면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오스틴이 여전히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기술을 따라 만드는 것과 대량 생산해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율이나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어요. 레이몬도도 맞장구를 쳤어요. 핵심 장비들은 여전히 미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서 중국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장비 없이는 최첨단 공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죠. 점심 휴회 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존슨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에게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미국 혼자 힘으로 중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존슨이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였죠.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오후 2시에 회의가 재개됐을 때 더욱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중국 교수들이 미국 대학원생들을 체계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지난 1년간 중국으로 간 미국 박사과정생이 무려 234명이라고 하더군요. 모두 반도체나 AI 관련 전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조건도 파격적이었어요. 연봉 15만 달러에 연구비 50만 달러 그리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아파트까지 제공한다는 거였죠. 미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조건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설리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 유출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스틴이 제시한 건
수출 통제 강화와 기존 동맹국들과의 협력 확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은 이미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너무 깊어져 있었고, 일본도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마지막으로 발언했는데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이 기술적으로는 따라와도 규모의 경제면에서는 미국을 넘어서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소비력이 강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중국 내수 시장도 이미 미국 못지않게 커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1대1로 프로젝트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까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설리번이 결론을 정리했어요. 당분간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중국 동향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미국의 기술력을 과신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중국의 위협은 현실인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한국이었어요. 지난달 삼성전자 본사 방문해서 본 그 놀라운 기술력이 생각났거든요. 혹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오전 10시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늘 증인으로 나온 한국 기술 전문가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원장 프랭크 루카스가 개회를 선언하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미중 기술 경쟁에서 동맹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듣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앨런 박사였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는데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앨런이 말하더군요.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합치면 압도적인 점유율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금률을 현재 5%에서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간사 에디 버니스 존슨 의원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앨런의 대답이 핵심이었어요. 미국 혼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없이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 증인은 배터리 연구소장 레이몬도 박사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라고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을 합치면 중국의 CATL과 BYD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거였죠. 레이몬도가 특히 강조한 건 차세대 고체 배터리 기술이었어요.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한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 SDI의 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40% 높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어요. 공화당 의원 브라이언 밥빈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기술이 정말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고 물어봤어요. 레이몬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저가 배터리 시장에서는 강하지만 고성능 배터리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어요. 만약 한미가 배터리 기술에서 협력한다면 중국의 추격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순간은 네 번째 증인의 발언이었습니다. 하버드 반도체 공학과 교수 멜라니아 박사가 나와서 한 말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멜라니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의 70%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어요.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고순도 불사는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한국이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핵심 소재도 일본과 한국이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만약 한국이 이런 소재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반도체 공장들도 가동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멜라니아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도 초미세 공정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벌리려면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의원들이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3일간 NSC 회의에서 나온 미국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위원장 루카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반도체 R&D 공동 투자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차세대 기술 표준화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배제한 한미 기술 동맹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그냥 우리를 따라오는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파트너라는 걸 깨달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가서 오늘 들은 증언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단순히 우리를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정말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청문회 일주일 후인 4월 24일 새벽 5시 저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극비 전용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직접 지시한 비공개 기술 실사 미션이었거든요. 함께 탑승한 팀원들을 보니 이번 일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국방부 첨단 기술 담당 부차관보 데이비드 허친스, 상무부 반도체 정책실장 사라 톰슨, 그리고 CIA 기술정보 분석관 마크 윌슨까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허친스가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첫 마디부터 긴장감이 돌았어요.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의 반도체 기술이 우리 국방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였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김성민이었어요.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는데 첫 인사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김성민이 말하더군요. 한국 정부도 한미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우리 팀은 경기도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본부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라는 게 실감났거든요. 우리를 안내한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 정은승이었어요. 정은승이 먼저 설명해준 건 3나노 공정이었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이 기술은 대만 TSMC보다 6개월 앞선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전력 효율성 면에서는 TSMC 대비 35% 우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축구장 12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거든요. 정은승이 설명하더군요. 이 한 개 라인의 투자 비용만 20조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런 규모의 투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EUV 장비였어요.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든 이 장비는 한 대 가격이 2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100대도 안 되는 귀한 장비인데 삼성이 25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허친스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환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정은승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이미 미군의 차세대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레이더 칩을 삼성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성능 프로세서도 삼성 기술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화성 캠퍼스의 메모리 반도체 라인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이라고 했습니다. 톰슨이 질문했어요. 만약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은승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중국이 양적으로는 따라올 수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최소 5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어요. 특히 고성능 서버용 메모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에는 삼성 고위 간부와의 단독 면담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타운 최고층 회의실에서 이뤄진 이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고위 간부인 이 부사장이 첫 마디부터 핵심을 찔렀어요. 한국과 미국이 기술 동맹을 맺는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최소 10년은 늦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놀라웠어요. 첫째는 차세대 이나노 공정 기술을 한미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설계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을 결합하면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둘째는 핵심 소재 공급망을 한미 독점 체계로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고순도 화학 소재들을 중국에는 절대 공급하지 않는 협정을 맺자는 거였죠. 셋째는 가장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삼성이 미국 내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되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은 미군 전용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기밀급 반도체를 한국 기술로 미국 땅에서 생산하겠다는 의미였어요. 허친스가 즉석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런 수준의 협력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부사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도 미국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회의 마지막에 부사장이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의 힘이 곧 국력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시장이 결합하면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볼 수 없는 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팀 회의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윌슨이 말하더군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톰슨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특히 제조 기술 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허친스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 방문으로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것이었어요. 앞으로의 전략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인 5월 2일 오전 8시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2층에 있는 전략기획실에 있었어요. 이곳은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백악관 직원들도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을 보니 이번 일의 중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경제위원장 라엘 브레이너드, 상무장관 지나 레이몬도, 그리고 USTR 대표 캐서린 타이까지 경제안보 라인의 최고 위급이 모두 모였거든요. 설리번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했어요. 한국 기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중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단독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인정했어요. 허친스가 먼저 보고를 시작했는데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 국방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첨단 무기 시스템의 70% 이상이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F-35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유도 장치, 심지어 핵잠수함의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경제적 측면에서 보고했어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과 기술 동맹을 체결한다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최소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어요. 반대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면 미국의 기술 우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이몬도가 핵심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확실한 우리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중국에게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단언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타이가 즉시 반응했어요. 관세는 미국의 핵심 무역 정책 수단이라며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면 다른 동맹국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설리번이 결정적인 논리를 제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브레이너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현재 한국산 반도체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이 8.5%인데 이를 3% 수준으로 낮춰주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약속한 텍사스 추가 투자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 순간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한국 방문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도가 추가로 제안했어요. 관세 조정과 함께 한국과의 기술 공유 협정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통신 기술에서 한미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끼어들 여지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타이가 여전히 우려를 표했어요.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에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설리번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유럽은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이어서 우리와 보조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점심 휴회 후 오후 2시에 회의가 재개됐을 때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브레이너드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그 대신 한국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자는 것이었어요.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한 핵심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허친스도 군사적 측면에서 동조했어요. 한국과 방산 기술 협력을 확대하면 우리의 무기 시스템 성능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경험을 차세대 미군 전투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오후 4시쯤 설리번이 결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조정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는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현재 8.5%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고 미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하는 조건부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레이몬도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이번 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단기적 무역 손실보다 훨씬 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한국과의 협력이 핵심적 역할을 할 거라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관세를 전략적 목적으로 조정한다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다른 동맹국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특히 유럽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5월 15일 오전 11시 USTR 청사대회의실에서 캐서린 타이가 기자회견을 시작했어요. 저는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발표될 내용이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지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타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관세 정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기존 8.5%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자들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필 한국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는지 묻더군요. 타이가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이는 특혜가 아니라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모든 동맹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각국과의 협력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1시쯤 브뤼셀에서 첫 번째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 발디스 돈브로브스키스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정이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일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오후 3시에 독일 경제장관 로베르트 하베크가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했어요. 독일 기업들도 미국과 오랫동안 협력해왔는데 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도 가세했어요. 경제장관 브리노 르 메르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어요. 미국의 일방주의가 대서양 동맹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오후 4시쯤 백악관으로 긴급 소집됐어요. NSC 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설리번이 유럽 반응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레이몬도가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럽의 항의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브레이너드가 진정시켰어요. 이 정도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유럽도 결국 이해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후 6시쯤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독일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면 독일 자동차 기업들도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프랑스 에어버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항공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어요. 심지어 리시 수낙 총리가 의회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흥미로운 반응은 아시아에서 나왔어요. 일본 정부는 예상과 달리 조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싱가포르와 호주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을 이해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쯤 한국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명했어요. 동시에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긴다고 외교적 수사를 덧붙였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미국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텍사스 공장 건설을 앞당기고 연구개발센터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사무실에서 하루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강한 반발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도 들었어요. 한국과 협력하지 않았다면 중국 견제에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실무진 사이에서도 비슷한 속삭임이 돌았어요. 한국과의 협력 결정이 옳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유럽의 항의는 일시적일 것이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얻는 이익은
장기적일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구나. 한국이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 발표 일주일 후인 5월 22일 오전 상무부 국제통상실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사라 톰슨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독일 도이체방크와 프랑스 BNP 파리바가 한미 공동 반도체 프로젝트 자금 승인을 갑자기 지연시키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재무부로 긴급 소집됐어요. 국제금융 담당 차관 에들웨일 아도예모가 상황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유럽 주요 금융기관들이 미국 한국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제히 재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리스크 재평가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치적 압박이라는 게 뻔했어요. 아도예모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발표했는데 정말 심각했습니다. 총 12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이 승인 지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어요. 특히 삼성의 텍사스 공장 증설 프로젝트와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도이체방크였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에 약속했던 45억 달러 대출을 갑자기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거였죠. 표면적인 이유는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독일 정부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BNP 파리바는 더 교묘했습니다. SK 하이닉스 프로젝트에 대한 금리를 기존 4.2%에서 6.8%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왔어요. 이유는 한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백악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NSC 회의실에는 경제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브레이너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럽의 금융 압박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밀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항해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 보복에 나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레이몬도가 더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스위스 UBS와 네덜란드 ING도 한국 관련 프로젝트 자금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이건 독일과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설리번이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유럽이 우리의 한국 특혜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의 보복은 실질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오후 2시쯤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런던의 바클레이즈까지 가세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 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유는 미국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라고 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유럽 은행들로부터 받기로 한 32억 달러 대출이 모두 보류 상태에 놓였다는 거였죠. LG 측에서는 당황해서 긴급 대안을 찾고 있다고 연락해왔어요. 톰슨이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미국 금융기관들이 유럽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에 긴급 타진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아도예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은행들만으로는 규모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특히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유럽 자금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은행들의 여유 자금만으로는 127억 달러를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었어요. 오후 4시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창양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청했어요.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창양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럽의 압박이 예상보다 거세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내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6시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독일 지멘스가 한국 기업과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보안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압박의 연장선이었어요. 네덜란드 ASML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삼성에 공급하기로 한 EUV 장비 일부의 납기를 지연시키겠다고 통보해왔어요. 기술적 문제라고 변명했지만
타이밍을 보면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한미기술 협력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의 압박이 단순히 금융 분야를 넘어 기술 공급망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거였죠. 레이몬도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나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 유럽 자금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재무부에서는 회의적이었어요. 정부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밤 9시쯤 설리번이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단기적 대안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럽과의 관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기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유럽의 압박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5월 24일 새벽 6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김성민 정책관으로부터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8시였는데 김성민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유럽 금융기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면서 즉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한미 양측 실무진이 긴급 화상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 측에는 김성민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박준영, 금융위원회 정책조정국장 이미경, 그리고 삼성과 SK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미국 측은 저와 톰슨, 그리고 재무부 관계자들이 함께했어요. 김성민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24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는 거였습니다. 유럽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냈다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첫 번째 해결책은 일본과의 협력이었어요. 박준영이 설명하더군요. 일본 미즈호은행과 소프트뱅크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총 6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미중 경쟁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더욱 놀라웠어요. 중동 국부 펀드들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이미경이 설명했는데 사우디 PIF와 UAE ADIA가 한국의 첨단 기술,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 4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고 했어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려는 중동의 전략과 한국의 기술력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자체 금융력의 활용이었습니다. 김성민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해외 투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국민연금도 해외 인프라 투자 비중을 늘려서 총 27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톰슨이 즉시 질문했어요. 그런 자금들의 조건이나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준영이 답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유럽 자금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였습니다. 금리는 오히려 0.5%포인트 낮고 상환 기간도 더 길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이런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실무 역량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성민이 추가로 발표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유럽 금융기관들과 직접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했어요. 이미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한국 정부가 유럽 각국 정부와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집중 협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유럽 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하면서 설득했다고 설명했어요. 박준영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이 독일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SK가 프랑스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였어요. 총 투자 규모가 80억 유로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유럽 정부들이 금융기관들을 설득했다는 것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도이체방크가 당일 오후에 삼성 텍사스 프로젝트 승인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NP 파리바도 SK 하이닉스 대출 금리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통보해왔어요. 바클레이즈는
한국 기업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성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위기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강조했어요. 오전 10시쯤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덜란드 ASML이 삼성에 대한 EUV 장비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독일 지멘스도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한국의 대유럽 투자 확대 약속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백악관에서 긴급 상황 보고가 있었어요. 설리번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한국의 대응을 평가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말하더군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어요. 24시간 만에 127억 달러 규모의 자금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레이몬도도 동조했어요. 특히 유럽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대안을 찾는 것을 넘어서 관계 개선까지 이뤄낸 것은 고도의 외교 역량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어요. 오후 2시에 한국 기업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쯤 모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유럽 금융기관들의 압박은 완전히 해소됐고 오히려 한국과 유럽의 관계까지 개선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미 공동 프로젝트들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역량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외교력과 금융력까지 겸비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CIA 동아시아 분석실에서 마크 윌슨으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들었어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한미기술 협력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첩보도 입수했다고 했어요. 윌슨이 보여준 위성 사진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 국가안전부 본부 건물에 평소보다 3배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도 평소의 2배가 넘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오전 10시에 NSC 정례 브리핑에서 윌슨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어요.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주요 기업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신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LG 계열사의 미국 사업 담당자들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중국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과 칭화대학에 설치된 한국학 연구소들이 갑자기 활동을 늘렸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한미 기술 협력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거였죠. 점심시간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다니엘 크리튼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한미 협력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워킹그룹을 구성했다는 것이었어요. 크리튼던이 설명해준 바로는 이 워킹그룹의 규모가 상당했어요. 외교부, 상무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주요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에서도 대표를 파견했다고 하더군요. 오후 2시쯤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 규제 강화나 세무 조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삼성 시안 공장과 SK 우시 공장에 대한 갑작스러운 안전 점검이 그 시작이었어요. 중국 당국이 평소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소한 사항들까지 문제로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LG화학 난징 공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환경당국이 갑자기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며 생산 중단을 요구했다는 거였죠. 오후 4시에 윌슨이 추가 첩보를 가지고 왔어요. 중국 지도부가
한미 협력의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대신 한미 진영에 합류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진핑 주석 주변의 핵심 참모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우려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군사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미군의 차세대 무기 체계에 본격 활용된다면 중국의 군사력 우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저녁 6시쯤 중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포착됐어요.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일부 공개됐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화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각종 규제를 적용해서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이었죠. 두 번째는 더욱 교묘했어요. 북한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를 조절해서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협력에 차질을 빚게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어요. 세 번째가 가장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내 친중 세력을 활용한 여론 공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한미 기술 협력이 한국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내 반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밤 8시쯤 윌슨이 마지막 정보를 가져왔어요. 중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중국으로 유인하려 한다고 했어요. 연봉을 3배로 올려주고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아파트까지 제공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가족의 중국 이주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인재들을 빼가면서 동시에 한미 협력의 타격을 주려는 일석이조 전략이었죠. 하지만 정작 흥미로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윌슨이 전해준 바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압박에 별로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삼성의 경우 중국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핵심 인력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탈을 막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미국 프로젝트 참여 인력들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하루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중국의 우려와 대응이 생각보다 훨씬 절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이 중국에게는 정말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오히려 중국의 이런 반응이 우리 전략의 효과를 입증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얻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6월 12일 저녁 7시 워싱턴 다운타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 자주 가던 르 디플로마트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낯선 동양인 남성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미국식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자신을 국제투자 컨설턴트 데이비드 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네트워킹인 줄 알았어요. 워싱턴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제 업무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백악관 전략실 근무, 최근 한국 방문, 심지어 NSC 회의 참석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리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최근 한미 기술 협력이 흥미롭다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과연 미국에게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가 넌지시 꺼낸 이야기가 핵심이었어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과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사람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컨설턴트라기에는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었고 접근 방식도 전문적이었거든요. 아마도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비드 리가 더욱 노골적인 제안을 했어요. 중국 측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비공개 대화 채널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제고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마지막에 한 제안이었어요. 만약 제가 중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충분히 전달됐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즉시 보안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보고했어요. 이런 접촉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FBI 방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데이비드 리라는 인물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결된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워싱턴의 다른 정부 관료들에게도 접근했다는 정보도 확인됐습니다. 오후 2시에 백악관에서 긴급 보안 브리핑이 있었어요. NSC 보안 담당 부보좌관 메건 쿠퍼가 주재한 회의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주간 총 12명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비슷한 접촉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모두 한미기술 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무부 반도체 정책실의 사라 톰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어요. 지난주 조지타운 대학 세미나에서 중국계 미국인 교수가 접근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달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보 수집이 목적인 것 같았다고 분석했어요. 국방부 첨단 기술 담당 데이비드 허친스도 유사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펜타곤 근처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한미 군사 기술 협력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질문을 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기술의 미군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재무부에서 일어났어요. 국제금융 담당 차관 에들웨일 아도예모가 중국 금융기관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하면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대폭 늘리겠다는 조건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보상이 따를 거라고 암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쿠퍼가 분석한 바로는 이는 중국의 체계적인 정보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어요. 한미 기술 협력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회유 작전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돈이나 개인적 이익을 미끼로 정보를 빼내거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판단됐어요. 오후 4시에 설리번이 직접 참석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어요. 중국의 회유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어요. 이런 규모의 공작 활동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설리번이 먼저 발언했어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우리의 한국 협력 전략이 그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어요. 브레이너드가 경제적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중국의 제안들이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기술 종속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어요. 레이몬도가 가장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회유 시도 자체가 우리 전략의 정당성을 입증해준다고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하면 유럽과의 관계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중국의 논리는 허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기술 패권을 인정하는 꼴이 될 거라고 강조했어요. 회의 마지막에 설리번이 결론을 내렸어요. 중국의 회유 시도는 완전히 거부하고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회유 시도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우리 팀의 결속력만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백악관 상황실에서 설리번이 중국 공작 활동 대응 결과를 브리핑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회유 시도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FBI 방첩부 부장 알렉스 터너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어요. 총 23명의 정부 관료들이 접촉을 받았고 이 중 18명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머지 5명도 애매한 반응을 보였을 뿐 실제로는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분석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중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베이징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CIA에서 보고했어요. 시진핑 주석 주변의 핵심 참모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윌슨이 추가 첩보를 공개했어요.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워싱턴 공작 실패를 보고받고 상당히 분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들의 충성도가 예상보다 높다면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오전 10시에 더 중요한 회의가 시작됐어요. 중국의 회유 실패를 기회로 삼아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논의였습니다. 브레이너드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과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으니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몬도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기존 반도체와 배터리 협력을 넘어서 우주항공 분야까지 확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달 탐사 계획을 보면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나사와의 공동 프로젝트도 가능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허친스가 더욱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 경험과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기술을 결합하면 중국의 J-20을 압도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이 순간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중국에게 더 큰 압박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회유가 실패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의 전략적 고립감이 더욱 커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점심 휴회 후 오후 2시에 한국과의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김성민 정책관을 비롯한 한국 측 실무진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협력 확대 제안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김성민이 먼저 답변했어요. 한국 정부도 협력 범위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나사와의 본격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삼성과 LG가 미국 내 연구개발센터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총 투자 규모가 8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어요. 실리콘밸리, 시애틀, 보스턴에 각각 최첨단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K그룹도 뒤질세라 발표를 했어요. 텍사스와 조지아에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를 건설하고 미국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5년 내에 미국을 글로벌 배터리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오후 4시쯤 더욱 흥미진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술 보안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이었어요. 이는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낼 거라고 기대됐습니다. 김성민이 추가로 설명한 내용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양자 암호통신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한미 간 정부 통신이 중국의 해킹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녁 6시에 모든 논의가 정리됐어요. 설리번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는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을 차세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기존 협력 분야를 대폭 확장하고 속도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나왔어요. 다음 달부터 한미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20개에서 45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기존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2배 늘리기로 결정했어요.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레이몬도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회유 시도가 실패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기술 우위를 확고히 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중국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한미 공동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하고 속도를 높인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이제 정말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